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내년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로 평가받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낙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각 당에 복이 될지 약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작부터 정쟁과 파행의 연속이지만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추석 연휴다, 또 아시안 게임이다 하면서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딱 타이밍이 너무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빅 이벤트가 정치적으로 딱 있고 저희가 복귀하니까 예, 마치 짠 것 같은데 네.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저는 제 저는, 입장에서 좋았을 텐데 뭐 설 변호사님이 웃으시니까 예. 예, 뭐. 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아니 뭐 요즘? 선거 결과라기보다도 뭐 오랜만에 뵈서 일단은 반갑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정말 격동에 거의 한 3주가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뭐 참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저희가 또 저희 촌철살인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가져오셨겠죠, 당연히. 네. 그럼 오늘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핫 이슈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39.37%를 17.15%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17.15%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망했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17.15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20%진 겁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정의당, 진보당 지역구 후보들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예. 실제 총선에서 열어보면은 253개 지역구에서 정의당, 진보당 후보가 있는 지역구는 매우 소수일 겁니다. 특히 진보당은 그 광주 전남 위주로 그나마 할 것이고 예. 수도권 선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거의 6대 4로 갈리는 예. 거거든요. 20% 격차입니다. 이거는 대선 후보 정도가 오지 않는 한은 대선 후보도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는, 특히 중도 무당층에 엄청난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뒤집을 수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표차를 이번에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그럼 굉장히 희망적인 결과를 본 건가요?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결과. 그리고 이번 기회가 참 그동안에 많은 여론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전 문제를 푼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어찌 되었건 간에 민주당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고 하지만 여기서 이걸 그냥 그대로 총선까지 이어진다라고 방심하면 안 되죠. 예. 이제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 혁신적으로 다가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번에도 총 득표율은 이래도 됩니다만은 투표율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어요. 이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건가요? 40 엄청 몇- 높았죠. 아니 저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봐요. 원래는 정말 기대치는 더 50%가 있습니다. 넘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40% 좀 언저리가 돼서 실제 지난 경남 남해에서 한번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도 57%였었어요, 투표율이.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뭐 물론 이번에 관심을 많이 갔습니다만은 의외로 많이는 안 했다 생각이 좀 들 정도여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걸 그러니까 제가 경계하는 것은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방심하면 안 되고 내년 총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설 변호사님 너무 모범답안 같은 얘기 예. 하시는데 저 여유가 너무 싫습니다. 승자의 여유죠. 너무 여유 승자의 넘쳐요. 여유. 예. 근데 이게 결코 낮은 투표율은 아니고요. 음. 경남 남해랑 비교하셨는데 제가 남해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남해는 상대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 아무래도 약간 예. 고령층이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들 비율이 굉장히 높은 예. 지역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 날이 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일로 지정되는 일반적인 지방선거와 비슷한 형태의 예. 투표율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리고 음. 이 높은 투표율을 놓고 솔직히 아전 인수적인 예. 해석을 했잖아요. 뭐 예. 저희는 이재명 대표 심판론이 예. 불 거다, 뭐 야당 심판이다, 막 음. 이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막 야당 심판은 아니었고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 투표 표심이 많이 결집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투표였어요. 네, 지난번에 전주 보궐선거였나요? 20%대 나왔죠. 20%대 예. 나왔어요. 뭐 울산 남구 이런 데도 진짜 낮았기 투표율이. 때문에 예. 이거는 정말 역대급 선거였고 거의 뭐 대선 캠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불과 1년 4개월 전에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똑같이 출마를 했었죠. 당시에 투표율은 51.7%, 그리고 지금은 48.7%. 당시에는 휴일이었고 또 지방선거 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였는데 단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대부분 참여를 했다는 건데 결과는 큰 차이였어요. 당시에 김태우 후보가 보니까 51.3%를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39.37%. 민심이 확실하게 지금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김기현 대표인가요? 아니면 더 위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까지도 올라가는 건가요?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죠. 음. 김태우 후보를 추천했던 것은 뭐 저는 김기현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제일 처음에 국민의당의 스탠스를 보면 네. 이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야 되나? 아니면 무공천으로 가야 된다는 기류도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진짜 딱 바뀌거든요. 예. 호떡 뒤집어듯이. 그게 저는 이제 뭐 어떤 외부의 강한 어떤 추천의 힘이 들어온 건 아닌가. 저는 그게 뭐 대통령실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공천을 한 저는 선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강천 구민들이 어떤 다른 시민들과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저는 투표를 했다고 봐요. 특히나 상당히 좀 되게 눈여겨봤던 점은 그 직원들이 점심시간 때 정말 직원 명찰을 메고 있는 직원들이 예. 점심시간 때 와서 투표를 하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자기가 귀찮으면 음. 안 해요. 음. 그리고 어찌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다라는 것이 뭐 그 선거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유리하더라도 내 한 표를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한 예. 거거든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가져온 실정들 여기에 대한 저는 어찌 보면 총체적인 뭐 중간 심판적인 결과값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네. 당에서 경선도 했었고 그리고 뭐 일방적으로 뭐 전략공천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게 뭐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득표율 자체가 네. 대통령 지지율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 39.37%의 득표율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얻었던 득표율에 음. 비하면 그게 딱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1년 전에, 1년 한 3개월 전이죠. 네. 오세훈 시장이 강서구에서 한 56%를 얻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39%로 급감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솔직히 진교훈 후보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촌철살인 얘기할 때도 뭐 다 끝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민주당 후보 이름 기억 안 나가지고 대충 그냥 민주당 후보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랬어요.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인물 경쟁력이라는 게 돋보이는 후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예. 예. 그게 바뀐 거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분위기 좋았거든요. 예. 뭐 이념적으로나 세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굉장히 확장돼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뭐 홍범도 장군 싫어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세대적으로도 젊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예. 지역적으로도 막 잼버리 무슨 전북 책임론 이런 거 꺼내면서 이 전남 그러니까 뭐 이 호남 표심에도 악영향을 여러 가지로 미쳤죠.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쪼그라든 게 이번에 사실 표출된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심판론 이런 것들을 꺼내 들었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근데 영장 기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걸로 이미 네. 어떤 결정이 돼버렸다. 네, 영장 기각, 그러니까 이 처반에 들어가면서 그 전에 영장 실시심사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됨으로써 이제까지 계속 정부 여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방탄, 이제는 그 해묵은 어떤 주제를 들이밀어봐야 국민들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해묵은 게 돼버렸네요. 예, 그렇죠. 이제는 얘기해봐야 야, 뭐 언제적 얘기하고 영장 기각됐어 이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영장으로 인해서 뭐 유무죄가 뭐 바꿔졌다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야,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벼르고 벼르러가지고 이재명 구속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 영장 받았더니 기각 아니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소명도 제대로 안 된 게 오히려 위증교사는 뭐 그렇다 쳐요. 뭐 그건 본인들이 뭐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뭐 재판에 가서 다투면 될 일이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공을 들였던 쌍방울이나 백현동 정말 확실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 것인데 오히려 소명조차도 잘 안 됐다. 판사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거든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진짜 날개를 단 것이죠. 어찌됐든 결과값으로는. 예. 네. 그 이야기는 네. 잠시 후에 또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민주당 이야기 하면서 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비록 그 책임이 크지 않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다음 총선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에서 참패다 국민의힘이. 그렇죠.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라 이번에. 이런 여론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그걸 좀 자초했어요. 매일 매일 갔어요. 거의. 강서구를요? 네, 김태우 후보 뭐 선거 지원하고 매일 갔고 판을 키웠습니다. 예. 안철수 투입하고 나경원 전 의원 뭐 투입하고 뭐 정우택 뭐 정진석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이제 올드보이 약간 중진급의 자원은 거의 다 갖다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김태우 사면하고 공천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왔다면은 전략적으로 조용히 치를 수도 있었어요. 이거는 지역 일꾼론으로 가야 된다 하고 지도부 좀 빠지고 지역에서 그냥 그랬다면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 선거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한다?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당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까지 크게 나타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예측을 못했다면 여의도 연구원을 거느리고 있는 당대표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잘못된 너무 희망 섞인 보고서들이 용산이나 당 지도부에게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기도는 어렵겠지만 서울은 해볼 만하다라는 식의 페이퍼들이 당내에 돌아다닌다라는 소문이 도는데 소문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초반에 이제 진교훈 후보가 인물이 이제 신인이고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그게 좀 남아 있을 때, 좀 효력이 있을 때 좀 패착을 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국면이 됐다. 예. 이거 최소한 대통령 지지율대로 가는 큰 틀의 선거라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의 역할이라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어렵다면은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효과 내지는 대안적인 효과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컨대 이명박 정부 인기 떨어졌을 때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도 나와가지고 견인하면서 대승을 이끌어내고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에는 그런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된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과거에 이미 답습이 됐잖아요. 학습이 됐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정권을 연장은 됐지만은 연장 아닌 연장이 돼버렸잖아요. 박근혜 넘겨주더라. 네, 그러니까 돼버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더 그립감을 가져가죠. 구심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범위가 좁혀지더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위원장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약간 오판된 보고서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진짜 뭐 찐윤의 어떤 그 핵심인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내년 총선에서 서울의 절반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까지도요? 그럼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내년 우리가 절반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경기도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반은 가져올 수 있다. 저렇게 굉장히 좀 희망 섞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다 예측해 줬잖아요.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나와서 18%에서 맞췄잖아요. 거의 맞췄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절대 이준석 제가 하는 얘기는 뭐 사회비 평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병민 최고가 디스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그러니까
당내의 옳은소리라든지 당내에서의 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야, 너 말은 다 거짓말이고 너 말은 다 가짜 뉴스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바뀌려고 하겠지만 뭐 어떻게 될까요? 전 동력을 많이 잃었다고 봅니다. 크게 바뀌기 어려운 이유가 사실 있긴 있어요. 예. 제가 김기현 대표가 막 그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막 투입하는 거 보면서 왜 판을 키우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막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예. 김기현 대표가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자원을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비대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요. 아, 다 책임지면 다 책임져야 되네. 예. 그러니까 뭐 약간 당내에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놨고 다만 제가 당내에서 친윤 핵심인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 들어갔던 뭐 원희룡 카드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쇄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용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만약에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 책임론이 결국 고스란히 용산의 대통령한테로 가는 거 아니냐. 예. 누군가는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날 거냐면요. 지금 지도부 내에 방송 많이 하는 뭐 최고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계속 물을 거예요. 이번 선거 패배 책임은 누구냐? 김기현 대표냐? 그러면 김기현 대표라고 하는 순간 자기도 그 지도부의 일원이니까 아니 뭐 저희야 뭐 정해진 후보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인데 그러면 그 후보 정한 게 누구냐 하면 보니까 대통령이네요. 이렇게 되는 순간 예. 마치 현재 김기현 지도부의 구성원들이 대통령 책임론을 말하는 형태로 이게 번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친윤들도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대안을 나름대로 찾으려고는 할 텐데 글쎄요 어떻게 표출될지는 좀 봐야 될 책임 것 안 같아요. 져요. 원래 이 정부는 책임 안 지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그렇기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선 책임 안 져도 당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당연 왜 김기현 대표가 왜 책임집니까? 본인이 한 게 없는데. 김기현 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당일 밤에 자당의 의원들에게 단톡방에 이제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험지였기에 선거운동이 더더욱 힘드셨겠지만 고생들 하셨다. 내년 총선 압승과 여러 의원들의 어떤 정운이라고 썼더라고요, 한자로. 정치적 기린, 네, 기리죠? 정치적 기운 뭐 이런 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메시지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사퇴할 것 같지도 않고 책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어려운 험지라고 하시네요. 이거부터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험지 메이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험지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정부와 대통령과 여당이 수도권을 험지로 만들고 있다. 네. 스스로 험지 메이킹을 해놓고 여기 험지였으니까 원래 질 거였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혹자들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험지 창조냐 무슨. 네. 왜냐하면요. 1년 3개월 전에 오세훈 시장이 14% 차이로 이겼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험지라고 하는 이유가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세석다 민주당이 내줬기 때문에 험지다. 2020년 기준으로 하면요. 수도권 다 험지예요. 그럼 수도권 선거 다 지고 나서도 여기들은 다 험지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백석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이겼던 데들은 최소한 우리가 지키면서 가겠다라는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미달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2020년이 기준이면은 지도부 필요 없어요. 당대표가 없어도 2020년 정도의 스코어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표현들이다. 이거 뭐 일개 선거구다, 험지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분명히 수도권에 50만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선거에 24만 명의 국민이 회초리를 때렸는데 이거 뭐 회초리 뭐 아프지도 않네, 별거 아니네. 이러면 그 다음에는 1,000만 명이 때리고 5천만 명이 때릴 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레토릭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설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그립감을 가져가고 뭐 그 주변이 저 확산이 안 되더라도 이대로 더 체제가 공고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은 그 결과가 총선에서 뭐 100석 이하 뭐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대로 갈까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호위무사 80명만 있으면 된다. 100명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지 봐요. 않아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 재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지난 선거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여당이면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제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 쪽이라면 정말 호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도 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고 정말 많은 세력을 확장해서 포섭할 수 있는 거였는데 스스로 올해 하반기부터 특히 상반기에는 그냥 뭐 외교 정책만 했다고 치는데 8.15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공산주의, 공산 전체주의, 뭐 반국가 세력 이런 걸 가면서 이념 전쟁으로 갔었거든요. 뭐 비단 어제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예. 정일성 공무원에 대해서 뭐 시정 명령하겠다, 시정 권고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아직도 저렇게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뭐 자기 지지층을 경고하게, 그러니까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떠한 뭐 하나의 이벤트라면 모르겠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끌고 간다는 것은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이 구심력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요. 외연 확장 필요 없어요. 외연 확장 하려고 해봐야 괜히 천하람 위원장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 괜히 손잡아야 되고 싫은데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넓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정말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 국민의힘에서 만약 전략가가 있다고 한다면 강서구가 유권자가 51만 명이에요. 예. 유권자가 51만 명인데 이번에 20 몇만 명이 예. 투표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51만 명이 서울의 인구가 지금 930만 정도 예. 된다 치면 거의 한 10%를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가 좀 못 되는 상황인데 한 7% 정도가 돼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표심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특히나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인구적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30 세대에 그렇게 청년 보좌관 한다고 하면서 애를 쓰잖아요. 예. 대통령실에서도. 예. 근데 그게 지금 표로 반영이 돼요.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 뭐 하나의 뭐 이번 선거 대충 뭐 그냥 하나 구청장 선거인데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제일 좋죠. 내년 선거까지 반성 없이. 예. 그랬으면 제일 좋죠. 근데 저는 대통령이 그래도 좀 긴장감을 가질 요인이 한 두 가지 정도는 있다고 예. 봅니다. 첫 번째는 백석이 무너진다라는 위기감이 혹시나 생긴다. 예. 이게 백석이라는 게 이제 개헌이잖아요. 이게 200석이 저지선. 있으면 예. 개헌할 수 있어서 백석을 우리가 보통 개헌 저지선이라고 부르는데 개헌은 아무리 그래도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다가오는 게 그래도 멀어요. 그리고 개헌을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하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어떤 당이든. 근데 백석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거부권을 무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입법 과제들을 쭉 밀어 넣고 있는데 거부권까지 무력화되면은 임기 후반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특검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백석에 대한 위기감을 혹시 느낀다면 그건 변화의 하나의 전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그냥 너무 인간적인 걸 수 있는데 내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들을 챙겨줄 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인지상정으로 나랑 뜻이 맞고 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 원내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게 호위무사 70명, 80명이 아니라 그리고 그 70명, 80명도 전부 TK에서 다 줄 수는 없어요. TK에서 물갈이를 해도 우리가 역대급 물갈이다 해도 50%지 뭐 100%를 다 대통령 사람으로 바꾸겠다. 그거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도권에서도 어느 정도는 살아서 돌아올 만한 게 있어야 대통령도 힘이 있고 대통령님 저 이번에 좀 공천 좀 받고 싶습니다 할 때 자신 있게 그러면 수도권 가서 승부 좀 해봐 이렇게 할 텐데 물론 이렇게 한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점점 더 쪼그라들고 대통령실 사람들끼리도 엄청나게 반목할 겁니다. 그럼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파이가 없으면, 작아지면 작은 파이를 가지고 서로 엄청 싸우고 막 그럴 텐데 그러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조차도 수도권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에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과연 느낄지 한번 봐야 될 것 자, 같습니다. 오히려 어쨌든 선거 보궐선거이고 또 구청장의 보궐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는 쪽이 오히려 각성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더 성과를 낼지 아니면 뭐 반대가 될지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